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나하고 우리 학우님도 그때 배우셨을 거예요. 나하고 너 그 가운데서 어우러지는 뭐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을 할 때,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통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서로 나를 보고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지각, 사고, 감정, 행동 등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인지, 어떠한 신념인지, 어떠한 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심리학적 모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인 지각과 인상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 그 사람의 인상이 밝고 명랑한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잘생긴 남학생들이 나와요. 남학생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맨일 수도 있고요. 모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인상 형성이 개인 지각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상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1차적인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생김새나 그리고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재 이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도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제스처나 억양이나 여러 가지 눈빛 하나에도 이 사람의 인상이 나에게 주는 이미지와,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 형성도 어떻게 단서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성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말하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걸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느껴지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은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예, 이론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선은 이제 인상 형성이 사람의 인상에 따라서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핵심 특성을 파악해서 나쁜 평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는 과연 타인의 눈에 어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편향과 관용의 효과에 따라서 네거티브 전략과 부정성의 효과도 조금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인상의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능력,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의도, 그리고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말할 것도, 이 언어를 썼을 때 그 다음 단락은 어떻게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파악적인 내용에 따라서 근거를 토대로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가 돼요. 그러면 그게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라고 이렇게 인지의 과정을 뜻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앞장에서는 대인 신념, 대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많이 다뤘었는데, 대인 지각과 인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대물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물체를 보고 그거를 그 머릿속에 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차이점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물체의 무게나 크기를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대략 측정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이렇게 평가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물체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는요, 그런 기준이 없거나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인상 하나나 그리고 나의 태도 하나가 그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상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닌데 타인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보여지는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내적인 감정까지는 유추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우리 교재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길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어서 이제 가다가 중간쯤에 나는 이제 화장실로 빠질 계획이에요. 근데 복도 끝에서 끝을 오가는데 평상시에 인사하던 친구가 오고 있어요. 근데 마치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중간에 오기 전에 화장실이 있어서 커브를 틀어서 갔단 말이야. 근데 그다음부터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굉장히 어, 무안감을 주는 태도를 취하고 굉장히 조금 낯설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멀리 복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나를 보더니 싹 피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한 거였나요? 화장실에 가려고? 중간보다 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내가 그 친구를, 예, 무심결에 지나친 건가요? 그쵸? 무심결에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어, 자기의 인지 왜곡된 그 사고로 그 상황을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각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상 형성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단서를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 뭐죠? 생김새. 어떤 사람은 오밀점이 굉장히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은 크고 코는 굉장히 작고 입은 중간 사이즈고 막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 생김새로 대부분 사람들은 인상 형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4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은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아이한테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싶어도 이 아이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벌써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어 못생기셨으면 자기 스스로가 못생긴 사람이라고 굉장히 예쁘신 분인데 상담을 해 보면 "저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닙니다. 내담자님은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신지 몰라요. 내담자님은 얼마나 여성스럽게 보이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히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착된 자기 안에 내면 이미지가 이미 그렇게 '나는 여성적이지 못한 얼굴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 심어져 있으면 아무리 상담자가 그렇게 좋은 방향성으로 긍정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 준다고 해도 이 왠지 왜곡된 이 사고는 확 바뀌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보편적이고 객관성을 띠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죠? 네. 드론을 띄어서, 마음의 드론을 띄어서 객관적인 건강한 정서로 타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보면은 이제 그 책 177페이지에 보면은요, 음, 옷차림새와 머리 모양은 인상 형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16명의 그 남자의 머리 모양, 얼굴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을 볼 때 뭐 지능이나 성격이나 그리고 다양한 그 생김에 따라서 어 성격의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웃는 표정도 있고 찡그린 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김새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옷차림새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장 그 넓은 면적을 이렇게 옷을 딱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옷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온 전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해서 뭐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정장을 입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사회적인 경제나 그 교육 수준 그리고 직업, 성격, 가치관, 흥미들도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인상 형성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어떠한 청년 두 명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요, 넥타이와 양복을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입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청년은 청바지에 그냥 흰 티를 그냥 편안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그 표정까지 밝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사람들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청바지를 입거나 그리고 틴티를 입으면 대부분 뭐 대학생인가 보다. 자유분방한 사람 같다. 그리고 뭐 솔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은 자기 스스로 막 하는 그런 그 개성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인식에 따라서 인상 형성이 되고 그 대인 지각의 핵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인상 형성의 단서는 얼굴 색임새나 옷차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 인상 형성의 단서를 주게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암묵적인 성격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긍정성 평양과 관용 효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편안한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부정성의 효과를 조금 잘그 점검할 수 있도록 할까?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 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나 능력이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사고방식 등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동이 패턴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만 오수굿 등 여러 그 의미 이분법을 사용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고 하면 첫째 차원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격의 범문화적인 차원들을 찾았을 때 외관적인 단서들 중에서 처음엔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상 좋다, 나쁘다. 처음에 딱 보고서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하다, 약하다. 인상이 강하다, 인상이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솔직한 사람 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범문화적인 차원으로서 이 사람의 행동 단서를 통해서 그 외관적인 단서의 근거를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형성의 과정을 보면요. 외관적인 단서의 근거에서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풍모 등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성격, 능력, 감정, 가치관, 취미 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인 그 외관적인 단서로부터 추론에 의한 판단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어요. 이마가 좁으면 성격도 좁게 그 마음이 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속이 좁고 인색하고 고집이 있고 고지식하고 이렇게 조금 그 마음도 조금 그 좁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과연 성격에 대한 인상으로 번진다는데 그게 맞는 것이냐. 뭐 이마 좁은 사람은 다 성격이 좁으란 법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인지를 우리가 조금 많이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제를 구성해서 인상 형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론 체계를 암묵적인 이론이라고 해요. 암묵적인 어떤 이론? 성격 이론. 그 좁고 그리고 뭐 말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미리 판단하고 그 예상하고 자신의 그 프레임 안에 이론 체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암무적 성격 이론에 의해서 파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융통성이 없이 암묵적인 성격 이론이 적용이 될 때는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고정관념이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꼬불꼬불한 곱슬머리인 사람은 어때요? 고집이 세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외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혈액형이나 체형,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성격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일까요? 혹시 고정관념은 아니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항상 쟤를 만났는데 쟤는 항상 지각해. 그러니까 오늘도 지각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레퍼토리가 뻔해. 오늘도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희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빨강색 립스틱을 좋아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의외로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수님이요, 이미지 메이킹 전문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뷰티 아트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동안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으실까요? 5살 어려 보이는 이미지. 뭐 아니면 20살 어려 보이는 이미지. 노인분들마다 다 다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20세까지 더 젊어지면 좋지 내가.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너무 과하게 또 젊어지는 것도 나이에 맞지 않아. 적당히 젊어져야지. 공통점은 뭘까요? 젊어지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버려야 한다. 여자는 이럴 것이다. 고정관념 깨버려야 된다. 여자가 싫다는 것은 괜히 한번 튕겨보는 거다. 깨버리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여자친구야, 내가 오늘 너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영화를 보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분명하게 물어봐 줘야 돼. 만약에 남자친구 생일이야. 남자친구 생일인데 걔는 항상 그 레퍼토리가 뻔해서 오늘 이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당일 됐어. 남자친구 생일이야. 오늘따라 느닷없이 내가 다 예약해 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전혀 딴 곳으로 가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고 다른 패턴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고정관념에 내가 속아버린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내가 아는 걔가 맞아? 이러면서 사람도 의심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예,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고정관념이 진실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핵심 특성을 중시하는데, 핵심 특성이라는 것은요, 그 전체 사람을 보는 인상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성이 바르다, 인사성이 따뜻하다, 책임감 있다. 만약에 보여지는 느낌이 그렇다 쳐요. 인사성이 바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따뜻할 것이다, 책임감이 강할 것이다. 평을 받은 사람은 전체적인 인상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쵸. 따뜻하다 대신 차갑다라는 특성으로 대처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변해버려요. 인사성은 바른데 차갑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책임감, 차갑고 책임감이 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까는 바르고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어. 바르고 따뜻하고 인사성이 바르고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르고 차갑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CEO라면 어떤 직원을 뽑고 싶으실까요? 네, 그쵸. 이왕이면, 네, 인상이, 인사성이 바르고 따뜻한 사람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적인 면에서 너무 따뜻하게만 해도 또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고정관념으로는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상 형성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 차원의 중요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면 다른 긍정적인 특성들도 모두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무슨 효과라고요? 내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 네. 예, 약간 어떤 즐거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그 사람 호감 효과를 막 나타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인상, 특히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분들의 뒤에 보면, 예, 그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 예, 그게 있잖아요. 후감 효과를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 그 핵심 특성의 중요한 부분에서 팩트, 초도 효과, 그리고 기타 특성에서 가장 유사성이나,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고 모르 음식을 좋아하고 부산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럴 것이다.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나하고 공통된 유사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하는 것조차 뭐라고요? 네,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나품평의 중시를 봤을 때 우리가 긍정성 평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포지티비티, 예, 비아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보다는 관대하게 보아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긍정성 평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악평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장 강점이 뭘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나를 관대하게 봐주는 게
뭐라고요? 긍정적인 평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용 효과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좋은 평과 나쁜 평을 뭐 접하게 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쁜 평이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은 대부분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면만 계속 가지고 있나요? 정말 실망되는 부분 하나도 없나요? 우리 사랑스러운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모를 보셨을 때 그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정말 롤 모델로 되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의 요소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해도 좀처럼 단점을 말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된다면 훨씬 중요하고 신뢰로운 정보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부정성 효과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조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 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면 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 발전 방향에 조금 저의 요소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조금 예 고려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 보면 어 부정적인 그 예 부정적인 효과지만 약간 '그래. 다른 면도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네거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인상에 중시하는 그 초두 효과가 보면은 인제 애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음 6 개의 단어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셈이 많다. 이 6 개의 단어를 제시하되 첫 집단에는 이 순서대로 제시하고 둘째 집단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셈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집단은 셈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각 집단의 참여자에게 그런 특성을 지닌 그 가상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반면에 둘째 집단은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했어요. 이러한 결과를 먼저 접하는 정보가 나중 접하는 정보보다 최종적인 인상 형성에 어떻게 미친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스럽고 셈이 많다가 똑똑하다 부지런하다가 워낙 세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스럽고 셈이 많다가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셈이 많고 고집스럽고 비판적이다가 워낙 세버리니까 부지런하고 똑똑한 게 가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먼저 접하는 정보가 최종적인 그 인상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기타 특성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가정된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된 유사성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나이나 고향, 학력, 그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신과 약간 비슷한 그런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낼 때 자신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인상 형성에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기 봉사적 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봉사적 자각은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향적인 자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인 지각이란 게 뭐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니까 더 내가 더 호의적으로
대우해주고 더 챙겨주고 그래야 돼. 그게 자기 봉사적 지각이에요. 그래서 소수 집단 또는 경쟁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 집단 구성원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도록 만들기도 해버리는 그런 나쁜, 예,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자의 기분도 인상 형성에 미치게 되는데, 기분이 좋을 땐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성을 더 잘 발견하는 경향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편견과 그 보면, 네, 고정관념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개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 혈액형, 출신 지역 등이 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방식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 지금도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편견이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상 형성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상 형성을 할 때 어떠한 특성에 주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은 어, 처음 딱 봤을 때 그 여성을 딱 봤을 때 여성의 인상은 따뜻하신 분인가, 그리고 편안한 정서를 가지고 계실 분일까, 그리고 음,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남성분을 볼 때는 우선은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한 분인가, 그리고 아니면 참하신 분, 차분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고 좀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멋진 분이신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고정관념이, 편견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수님은 뿔테 안경을 워낙 좋아해서 뿔테 안경을 낀 사람은 무조건 키가 클 수도 있겠다. 듣기만 했을 때 고정관념이에요.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배움을 잘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벽식해서 배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여성에서는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은 성격도 좋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 혈액형에 대한 편견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A형은, 예, 뭐, 대체역을 교수님이 공부하다 보니까 A형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우님 중에서 A형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뭐, 비대면이지만 교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자기는 아침밥을 먹는지, 그리고, AB형과 B형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O형은, O형 남자분들은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노는 것도 일처럼 즐겁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요? 예, 그리고 O형 여자분들은, 예, 같은 O형 남자를 만날 때 굉장히 더 외로워지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제가 O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혈액형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혈액형은 어디까지나 혈액형일 뿐입니다. 고정관념은 뭐 어떻게 하기? 버리기.
그래서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정말 다른가?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연구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요? 유럽도 그랬고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혈액형별로 뭐 의식주, 그리고 성격, 성향,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어떻게 성격적으로 그 인지하고 사고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책들이 워낙 많은 국가래요. 그래서 대체야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이제 그 뭐 중국에서도 공부하시고 저희 한국에서도 공부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혈액형에 대한 근거도 그 맞다고 보시나요? 그랬더니 한 80%, 70%에서 80% 사이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굳이 우리가 이제 모든 혈액형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살아온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변수가 있다. 다른 특성과 성향과 성격을 가진 변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다? 아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 다음에 대인 사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한 10분 전에 아, 그 친구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치봅시다. 어떤 생각, 친구를 떠올려. 요즘 어떻게 지내지? 아,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그거 사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 아, 우리 그 코치님 잘 계실까? 그 강남역에서 우리 코치님이라고 씩씩버거에서 여러분들 씩씩버거 가보셨나요? 네, 강남역에 있어요. 예, 거기는요, 밀크쉐이크가 너무 맛있어요. 밀크쉐이크하고 햄버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알토 파트장님이시기도 하고, 어, 존경하는 코치님이시기도 한데요. 음, 그, 그분께서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쉐이크하고 햄버거를 그 집에서 사주셨어요. 쉑쉑버거에서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요, 햄버거하고 쉐이크하고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햄버거는 뭐에다 먹는다? 고정관념 우리는 뭐가 있죠? 콜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지 왜곡적인 사고인지 여러분들 고정관념 깨고 싶죠? 햄버거에 늘 콜라만 먹었던 학우님들. 자, 강남으로 가서 코로나 땡 하고 풀리면 강남 가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씩씩버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맛있는 밀크쉐이크야. 그리고 포테이토가 너무 통통하고 맛있어요. 그 통통하고 맛있는 포테이토와 씩씩버거와 그리고 밀크쉐이크를 한번 먹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꼭 햄버거는 콜라하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그렇다고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예, 가장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행복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예. 제가 오늘 문득 그 코치님이 그때 사주셨던 씩씩버거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코치님 생각하면은 그 해맑은 미소가 너무 그리워요. 한번 보고 싶어요. 하고서 통화를 하는 것도 어때요? 그 보고 싶다는 그 사고가
그때 먹었던 햄버거의 그 즐거운 감정, 그 행복했던 그 감정. 그래서 어떻게 전화로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요, 신속하게 지나가서 자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늘 무심결에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도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대인사고 과정을 볼게요. 그 의미추론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대인사고는 이런 거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처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대인사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아롱백과 인지치료를 창시한 아롱백이 그 사람들이 매우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마음속을 지나갔기 때문에 잘 지각되지 않는 사고를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치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한 자동적 사고는 우리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적 처리 과정의 사고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정을 졌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의미를, 내가 오늘 나를 봐서 기분이 좋은 건가? 하면서 원인과 본인을 봤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거라는 원인을 추론하고, 어떻게 보면 인지적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의미와 평가. 그래서 기대와의 비교. 오늘 만나길 잘했네. 이 사람을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 기대에 비교와 평가를 해서, 그래, 역시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 하면서 같이 판단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처 지원 평가 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대인 행동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나도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라는 언어적인 표현까지도 다 이렇게 서로 예,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 과정을 조금 통해서 우리가 의미 추론 과정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는 1차적인 심리 과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됐어. 그랬을 때 원인에 대해서 귀인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의 내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 추론 과정이라면 의미 평가 과정은 어떤 걸까요? 이미 앞 단계의 의미 추론 과정에서 파악된 의미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좋았다니. 그래서 어떻게 좋았는지. 불편했으면 어떻게 불편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야. 그래, 나도 너 만나서 너무 좋았어? 안아주거나, 악수하거나, 서로 하이파이브 하거나 대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떻게 대처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의 중요성을 보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보면 구름이 어떤 의미 있는 모양처럼 어느 때는 솜사탕이 됐다가 어느 때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나무가 되었다가 그렇게 때로는 하나 사람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양을 볼 때도 있고요. 이러한 예는 인간의 의미 구성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내면적인 심리 특성을 투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자극을 달리 해석하는 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채점해 보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페이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냐? 18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예.
그 보면은 책에서 가장 다루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어떤 여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여자의 예 왼쪽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딱 봤는데 왼쪽으로 왜 옆모습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젊은 처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할머니 모습이 보인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과 처녀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러면 어 어떤 사람은 이게 보여, 또 어떤 사람으로 이게 보여요?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도 보면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하고서 대인 사고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하나를 보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오해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아가씨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뭘로 봐요? 노파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의미 추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귀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서 언어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의미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귀인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귀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귀인은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느끼는 내가 느끼는 성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동기를 내면적, 내부적으로 이렇게 귀인한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조금 소심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야 하면서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적 귀인. 내부적 귀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외부적 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자 밖에 있는 요소, 즉 환경과 타인, 우연 등을 탓하면서 그래 맞아요.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그때 해줬으면 나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탓을 돌리고 그 상황이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렇게까지 어, 외면하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라면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상황 탓, 환경 탓이다. 이런 거는 외부적 귀인이고 제가 그때 너무 집중을 못해서 그 정보가 잘 이렇게 인지되지 않아서 제 실수가 너무 컸던 것 같다 하는 것은 내부적 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귀인의 두 번째 방향은 안정과 불안정에 따라서 안정적 귀인은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비교적 변함없이 지속적인 요인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 아유 뭐 이러나 저러나 다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그냥 누구의 탓도 안 하는 중립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고정적으로 그냥 그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예 지속적인 요인의 원인을 두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안정적 귀인인 거예요. 불안정적 귀인은 자주 그러니까 상황이 맨날 바뀌는데 내가 그거를 꾸준하게 내 의지를 갖고서 맨날 그것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 탓을 하는 것들은 뭐냐고요? 불안정적인 귀인, 불안정적인 귀인이에요. 그리고 귀인은 또 다른 방향, 전반적, 특수적 귀인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은 귀인 요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의 정도의 의미를 두고요. 예를 들면 이성에게 거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안정적 귀인을 한 경우에 그 성격 전반에 귀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은요. 그 정말 그 자기 그 학과에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L군이라고 할게요. L군은 어 같은 반에 음 B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둘이 이제 그 자신이 인제 뭐 B 여인은 외모, 성격, 능력이 좀 굉장히 다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 L군은요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만약에 인제 그 L군이 그 B양에게 "오늘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B양이 어 약간 그 데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 자기는 인제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안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내부적인 귀인은 이런 거예요. '아 내 외모나 성격과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원인. 근데 외부적인 원인은 '아유 지가 잘나고 예쁘니까 그냥 나를 그냥 퇴짜 놓는 거겠지. 뭐 나 말고 남자들 엄청 많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 너무 잘나고 그래서 거만하고 그리고 뭐 배려가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의 탓을 돌리는 걸 외부적인 원인이라고. 불안정적인 원인은 내 행동에 내가 저 여자한테 뭐 부담 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나? '왜 나를 불편해하지?' 라면서 자기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게 하는 게 내부적 원인이에요. 외부적인 원인 중에 불안정적인 원인은 비양의 기분 상태에 친구와 함께 있음. 어 친구와 함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냥 이거는 외부적인 불안정적인 원인이어도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거나 상처된 그런 우울감에서 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귀인의 일반적인 경향과 그리고 인제 이러한 데이트 신청 거절의 가능한 원인들을 통해서 대부분 여자 남자 학우님들이 보면은 그리고 여자 남자 그 대상들이 보면은 '내 외모나 능력과 성격이 안 돼서 이럴 거야.' 자신의 내부적인 그 원인을 찾는 기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불안정적인 원인에서 '내가 남자답게 박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엉뚱한 또 의미와 평가를 막 하고 '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그래서 '아 저 여자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아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 버리고 그래서 또 그 이러한 패턴의 반복이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면 계속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귀인할 때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성을 다 띠고 있는데 이러한 귀인 경향 중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평양적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일을 그 딱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자신 행동에 대해서 귀인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막 이렇게 그 자신을 막 이렇게 응? 기인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인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려는 경향이 그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을 벗어나고 싶을 경우에 그 외부적인 경향성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강할수록 행동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덜 기인하는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하나? 할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 행동은 어떠한 작용의 외부적인 압력 요인으로서 내가 그, 그 영향력을 깎아내린다는 할인 효과라고 하는 건데 켈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공헌 이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요인이 많아지면 그 원인의 책임이 이러한 요소들에 분산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행동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으로 돌아가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의 책임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부적인 요인에 분산되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책임이 줄어든다는 것이 차제오라는 그 연구자에 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행동 결과가 좋으면 내부적인 귀인을 하는 반면에 행동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이야 라면서 외부적인 귀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남 탓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성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한 귀인 경향을 방어적 귀인이라고 해요. 무슨 귀인이라고 해요? 방어적 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어적 귀인은 자기 지각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부모 탓, 조상 탓, 세상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주 탓, 내 사주가 나빠서 그래. 내 운이 나빠서 그래. 내 조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미신을 믿고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방어적 기인을 앞에 두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 유발적인 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게 뭐지? 아니 만약에 쓱 지나갔단 말이야. 이게 뭐지? 지금 나 못 본 거야? 그렇게 쓱 나를 본체 맞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 행동은 무슨 뜻이지? 나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얘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돌아갔어요. 그래.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에 밀어.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 더 이상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 뭐지? 이게 무슨 행동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도로 이런,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나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쳐. 그러면 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한테 이별을 구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밥 먹고 다니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이 뭐지? 정말 내 안에서 쟤를 불편하게 만드는 뭐가가 있었나? 하면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대인사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부적인 귀인과 외부적인 귀인. 그래서 안정적인 귀인, 불안적인 귀인 그랬잖아요. 안정적인 귀인은 뭐예요? 뭐가 제가 뭐 다른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불안정적인 귀인 뭐냐?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아까 이상하게 뭐 너무 조급하게 말을 했나? 하면서 자기의 상태나 무슨 태도나 무슨 자기 안에 무슨 어떠한 문제 요소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는 그런 불안정적인 그 심리 상황을 말하는 거야. 전반적인 귀인은 특수적인 귀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귀인의 3차 입체 이론도 되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원래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P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P군이
자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곤이 평상시 친하던 엘량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래 이래서 너네 연구소에 좀 가야 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음, 호감이 있었던 엘량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때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가 잘 완성이 돼서 서로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고 한잔하면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피고는 엘량은 그 아니야 어 피고는 엘량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고백을 한 거야. 혹시 나한테 감정이 있니? 그러면 나는 너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런데 사귀고 싶은데. 근데 어 엘량의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거야. 그래서 어 가만 봤더니 그 피고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그 엘량의 그 태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만 오로지 이렇게 조금 잘해주고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친밀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양의 성격은 모든 사람하고 잘 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사랑을 의 마음을 갖고 네,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 엘리양의 그 저기 나는 너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지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조금 예 기인 오류로 인한 발생의 인간관계 문제로서 봤을 때는 그 기인을 잘못해서 벌어진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례예요. 귀인의 3차 입체 이론에 보면은 켈리는요, 이제 그 사회 상황에서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정보, 그리고 일반성, 독특성, 일관성의 정보에 근거해서 귀인을 판단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회적 행동을 한 행위자, 행위 대상,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학생인 나에게 같은 학과의 여학생인 M양이 오늘 활짝 웃으며 나를 반기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M양이 나를 보고 웃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거예요. 그냥 편안해서 웃을 수도 있고요. 같은 반이었어 웃을 수도 있고 본래 잘 웃는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치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웃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잘못된 기인이라는. 그래서 이 가능성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 일반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에서 특정적인 사회 행동이 얼마나 일반적인 행동이냐는 정보에 따라서 다른 여학생들도 나를 만나면 잘 웃어주는가? 한번 봐야죠. 그렇다면 M양이 나를 보고 웃는 이유는 M양만의 유별난 행동이 아니라 나에 대한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M양이나 나의 특성이 함께 관여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독특성이에요. 이 독특성은 왜 일어날까요?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은 그 사람이 과거에도 항상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교재 그 192페이지를 참고해 보면요. 여학생이 웃는 원인에 대한 귀인의 필요한 정보와 그 결과를 이렇게 자세히 나타냈어요. 그래서 3차원 이체 이론에 의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선생님이 그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받는 둥 마는 둥 무뚝뚝한 반응을 보였다고 쳐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한 행동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그 많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학생이 이 선생님 날 싫어하나? 선생님의 성격이 무뚝해서인가? 그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서 인사를 잘 받지 않나?
우리 반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생의 인사를 잘 안 받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성, 독특성, 일관성의 다양한 영역의 측면에서 정보가 조금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출현의 오류를 통해서 그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와 그리고 그 상황과 의도를 추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눈을 찡긋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 자체보다 그러한 행동을 한 친구가 의도가 무엇지? 왜 나한테 윙크를 하지? 하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둘이 사귀었는데 나 어제 미팅 갔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한 속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보인 행동이나 상황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 과정의 의미의 추론 과정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의 저런 언행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의미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한 내면적 의도로 파악하는 일의 의미 추론 과정이 그 사실과 다르게 도출되어지지 않으려면 왜곡되어지지 않으려면 그러한 사실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오랫동안 우리가 사귀었는데 어저께 미팅을 나갔다는 그 의도는 뭐야?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래서 상대방의 자신의 진심을 밝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 어려운 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흔히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약간 왜곡되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독특하게 뭐 다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할까를 살펴봤을 때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그래서 쟤는 나한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어저께 미팅을 나간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타로 나갈 수도 있었고 그냥 그 하도 가자고 해서 심심해서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물론 기분 나쁘지만 여자친구를 믿고 그냥 속일 수도 있지만 믿고 말한 남학생들의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인지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얘를 안 만날 거면 모르겠는데 만날 거면은 그 속상하게 내가 굳이 내 감정을 손상하면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연애 활동을 위해서는 조금 상대방한테 물어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왜 자꾸 왜곡이 되고 그리고 그 오해하게 될까? 그리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정말 먼저 성찰을 해볼 필요는 없나 한번 인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선악, 호, 성패 중 한 가지로 해석하는 오류를 논리적 사고라고 해요. 흑백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분법적인 또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반응을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있는가. 얘는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중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뭐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다는 그 중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못 가기 때문에 난 실패했어. 이렇게 보는 거. 성공 아닌 실패로. 나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가, 또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 이와 같이 흑백 논리를 판단해서 회색지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과잉 일반화라는 게 있는데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그 결론에 대해서, 예, 무관한 상황을 적용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 그게 과잉 일반화예요. 두 사람 관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 통각 검사를 TAT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림이 이게 TAT 주제 통각 검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중년의 여성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처럼 보이는 남성이 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한 개는 여자분이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남자분은 뭔가 정말 심각하게 듣고 있고, 한 단은 여자는 매달리는데 남자는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정신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여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는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주의하면서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 정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의 중에서 상황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에 벌어졌다. 그랬을 때 일부를 선택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정신 여과는 대인의 상황의 주된 내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일부의 정보에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주의를 기울여서 전체 의미를 해석하는 오류. 그게 정신적 여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격적이지 않는 부분까지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버립니다. 선택적 추상화는요, 예컨대 친구와의 대화에서 주된 내용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몇 마디 부정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아우 너는 오늘따라 정말 옷이 멋져, 신발에 뭐가 묻었네? 라고 보셨어요. 근데 신발에 뭐가 묻은 것만 보는 그 친구에서, 걔는 뭐 늘 맨날 난 지적질하기 바빠,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걔는 나를 늘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는 것 같아, 늘 추출만한 아이를 보는 것 같아 하면서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일례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친구들이 요새는 뭐 코로나네 뭐네 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영상을 켜고 안 켜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막 누워서 있고 자는 학생도 있는데, 내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 선택적 추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를 통해서 개인의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 우리는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신에게 한 칭찬에 대해서는 듣기 좋으라고 생각 없이 한 얘기로 그 중요성을 축소하는데요. 친구의 비판에 대해서는 평소 친구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중요성을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아, 오늘 네 옷 참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알았어, 뭐 나 오늘 괜찮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런데 너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것도 그렇고 넌 항상 말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니 왜 맨날 그렇게 하나씩 빼먹고 다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걱정하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소평가해버리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는 거죠. 자신을 평가할 때와 타인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는 이중 기준이 있어요. 이중 기준은요, 자신이 잘못을 했어. 그랬을 때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큰 잘못을 한 것을 자책하는 반면에, 타인이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라면서 후한 기준을 적용해서 별 잘못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뭐라고요? 이중기준 잣대로 스스로는, 예, 확대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화는 이거예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야. 무관해.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랑 정말 많이 관련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군이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도서관 앞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학생들이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들 때문에 웃은 그 벤치 앞에 있는 학생들이 꼭 자기를 보고서 웃었던 것처럼 느끼는 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개인화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고요. 예.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 친구는 빠진 거는 자기를 보고서 외면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화를 범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적인 것 중에서 그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하여서 그냥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실패자야, 난 낙오자야, 난 절대 안 돼 하면서 돌대가리 이상한 정신 이상자야, 그리고 변태야 하면서 스스로나 타인에게 굉장히 인간 쓰레기네, 실패자네 하는 잘못된 명령, 예, 미스 라벨링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명령은 나도 죽고 상대를 죽이는 대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신청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오늘도 차였구나, 난 역시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발언. 그럼 이렇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차였어,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하고서 자신의 상황을 더 비참한 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정해버리면 이 결과에 맞는 그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는요, 인간은 자기가 선정한 기대에 스스로의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가는 경향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충족 예언은요, 나는 성공하는 사업가, 나는 열정적인 낭만가, 나는 긍정적인 실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막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근데 독심술적 사고를 보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술사처럼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단정하는 오류를 독심술적 사고라고 해요. 마인드 리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지 오류를 범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 나하고 비슷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면 괜찮은데, 자신이 판단이 옳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여자친구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밝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으로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생겨서 표정이 어두워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생각을 이분이 했지만 기분이 상해서 여자친구한테 너 요즘에 나 아닌 다른 남자가 생겨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불쾌하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불쾌한 말을 들은 그녀 역시 반발을 하게 되고, 뭐라고? 아니 내가 내 표정이 어떻다고, 내 표정만 보고서 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느니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 도대체 뭘 보고서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건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역시 반발하고 급기야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고는 그녀가 본래 자신에게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된 것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역시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노발대발하고 더 난리를 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예.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라까지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이자 여자친구는 점점 이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다른 남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집착도 쩔고 진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나 이 사람 못 만나겠어. 그때 마침 다가오는 어떤 멋진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서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면서 왜곡된 그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점점 서서히 멀어지게 되면서 이군 역시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그 자신의 여자친구가 역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래. 쟤는 이미 그 남자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이 결과를 초래한 거는 누구죠? 이군의 잘못으로 독심술적 사고.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다는 예, 잘못된 마인드 리딩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여자친구가 진짜 끝내 결별하게 되고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 마인드 리딩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굴 잃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부부를 잃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되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상대한테 솔직하게 내 마음이 요즘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한 거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상대방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오픈 마인드로 독심술을 부리면 안 돼. 어떻게 마인드 리딩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독심술 부리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인지를 하고 말을 해주겠어요. 아니어도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뿌린 말이 씨가 되듯이 그 생각만 한 그런 사고도 이렇게 씨앗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사고는 이거예요. 이렇게 포트런 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근거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하고요. 확신하는 오류를 그런 뜻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예언자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런 게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를 들면 미팅에 나가면 보나마나 그 호감 가는 이성과 짝이 되지 않거나 호감 가는 이성에게 거부당할 것이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또 생길지 몰라. 옛날 과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고 미팅에 나가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예언자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팅에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반두라는 이러잖아요. 자기 충격적인 예언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기대에 맞추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는 그런 행동의 패턴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따라서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오류를 아니 이런 오류를 왜 범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자기 이 부정적인 자기 충격적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상하고 짝도 못 대보고 결국 미팅도 안 하게 되고 미팅 가서도 그 옛날에 잘못 경험되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언적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지적 오류들은 그 왜곡의 정도가 다양하지만 굉장히 그 뭐 예언자적인 사고까지 이제 가다 보면은 의미 추론 과정의 인지적 오류는
정말 계속 일반화되고 정서적인 여가 과정에 따라서 의미를 확대하고 그리고 의미를 축소해버리게 되고 개인화를 통해서 잘못된 명령을 해가지고 예? 미스 라벨링을 통해서 결국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어? 마인드 리딩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애인도 뺏겨버리는 의미 추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한 부정적인 정서, 분노나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경험한 사건들을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에 개입한 대인사고를 찾아보고요. 부정 정서를 유발한 사건 또는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대인사고는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길래 그토록 강한 부정 정서가 느껴졌는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찾으면 돼요. 잘못된 명령 때문에 나타난 건 독신지수적 사고 때문에 나타난 건 예언자적인 사고처럼 나타난 것인지 그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부정 정서를 유발한 대인사고에 위에 제시한 인지적 오류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살펴보고서요. 강한 정서 경험을 유발하는 대인사고에는 인지적 오류가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그 대부분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더 강하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그 잘못된 그 왜곡된 대인사고를 통해서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이 의미 추론 과정에서 그 대인관계에 방해되는 인지적 오류는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그 최근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인사고의 의미와 평가 과정, 의미 평가 과정을 통해서 그 대인 감정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평가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인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념은 특정한 사람과 행동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당위적인 것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것 또 비현실적인 신념과 기대가 부정적인 감정과 대인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를 타인이 항상 그때 우리 한번 나눴었잖아요.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너도 타인을 존중해 줘야죠. 그죠? 나도 타인을 존중해 줘야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실수했으면 안 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예?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잘해낼 거야 하고서 스스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늘 상처받는 건 누구라고요?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 내 안에서 자꾸 그 잘못된 부분을 내 스스로가 자꾸 푸시한다고. 가뜩이나 나도 실수해서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 그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내 마음을 너무너무 휘집어놔. 그럼 내가 어때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겠어? 그때 어떻게 했었지, 너? 스스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대인관계를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늘 내 곁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다양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내 곁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신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인사고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왜곡된 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건강하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건강하게 그 타인과의 소통에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건강하게 흘러가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너무너무나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교수님도. 그랬을 때 뭐 그 사람도 하는 일이니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정서적인 그 진짜 힘든 과정까지 터치가 되는 상황일 때는 교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회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교수님 스스로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과정도 너가 잘 이겨냈잖아. 더 떨어질 데가 없을 때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교수님 나름대로도 막 그냥 뭐 때로는 뭐 그냥 차분하게 그 책을 보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화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좀 그 타인의 삶을 통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역지사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그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그때도 이제 그 대인 사고를 건강하게 인지하고 그 의미 평가 과정을 건강하게 해 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백이나 앨리스가 말하는 인지 치료자들이 따르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를 타인은 항상 나에게 뭐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그 의미 추론 과정에 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는 어떤 경우도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지닌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만약에 비난을 했어.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비난은 이 사람의 신념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친구가 자기가 뭐 그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 하지 말라는데 해서 전 재산을 날렸어. 그럼 그 친구를 비난해야 돼요? 비난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비난했다고 쳐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어? 야, 애들도 그건 안 하겠다."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뜩이나 불난 집에 더 불을 붙이면 우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말한 나는 행복한가요? 그래서 이제 대인 감정을 결정하는 의미 평가 과정을 봤을 때 친구 사이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난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지닌 사람에게는 친구의 비난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난하지 말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자. 요렇게 그 대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벌어지는 그 다른 대안들도 쪼끔 건강한 대인 사고를 하는 데 쪼끔 이렇게 확장해 두자는 거예요. 확장, 열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감정을 결정하는 의미 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를 비웃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 저 사람은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의 웃는 건지 비웃는 걸 잘 모르는 친구의 모호한 웃음을 봤다고 쳐요. 예.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야. 근데 부정적인 의미 추론 과정은 어떻게 되냐?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저 애는. 그리고 의미 평가 과정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야. 당연한 일이야. 근데 의미 평가 과정에서도 뜻밖의 일이네. '어, 저 친구도 나를 좋아했었나? 어 그랬나?' 하면서 막 전혀 신기하다는 그 결과적 정서는 약한 유쾌감.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 아주 긍정 정서가 강한 사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긍정 정서가 그냥 보통 정도인 사람은 와 나도 저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 걸 하면서 강한 유쾌감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의 모호한 웃음에 부정적인 정서로 나를 비웃고 있다라는 정서를 가진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아유 내가 그래서 걔가 나를 비웃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뭐 옷을 잘못 입었나? 뭐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게 보이나 보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수용한 게 어렵지만 비웃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부정선서가 딥한 사람은 아니 도대체 뭔데 나를 비웃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그 결과적인 정서를 봤을 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은 결과적인 정서의 첫 번째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휴,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두 번째는 뭐야 수용하기 어렵지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불쾌감 나타내고 세 번째 아니 나를 비웃고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뭐야 야 너 나 비웃었냐 하면서 강한 분노를 나타내죠. 예, 의미추론 과정의 의미평가 과정의 구분을 조금 교수님이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 7-2에 나온 거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의미평가 과정은 라자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차적인 평가는 매우 유사한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자루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자신에게 굉장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이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1차적인 평가의 내용은 그에 상응하는 정서를 유발하고 이 사건이 이롭고 긍정적인 평가라는 그 결론으로 기쁨이나 즐거움, 유쾌한 사랑, 만족, 해방감, 긍정적인 감정 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해롭고 부정적인 평가라고 해서 나를 비웃고 있어? 이씨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은 불안, 두려움, 분노, 죄책감, 부러움, 질투, 분노, 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라자루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인사고의 대처 결정 과정을 봤을 때, 예, 그죠? 대인행동의 결정 과정 이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대처 행동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평가가 있는지, 그래서 신체적, 물질적, 심리적인 사회 지원 서비스 방향에서, 우선은 이제, 라자 루스는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일차적인 평가를 하고서 그 어떠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2차적인 평가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대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대처 자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그 자신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물질적, 심리적 사회 자원을 그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사람은 친구에게 불쾌감을 표현할고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친구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비웃어? 그러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분노는 대인관계나 조직사회에 흔히 경험되는 부정적인 정서로서 가장 팩트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대체적인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권성만 교수님의 그 의견이신데요. 대처 방식의 선택 과정을 이렇게 보면 대처 자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사용해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 과정의 대처 방식의 선택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그 대처 방안이 돼버려요. 장점과 단점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요. 예컨대 막 패는 친구,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일까. 이 나쁜 새끼 하면서 언어적으로 막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배신의 행위로 폭로하는, 야, 저 새끼가 어땠는지 알아, 나한테?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왕따시켜버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부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대처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라자루스는 불쾌 감정을 느끼는 대인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제 문제 초점적 대처를 하는데, 문제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이제 정서적인 초점의 대처, 불쾌 감정의 해소 방법, 그리고 정서적인 발산, 주의를 전환하고 인지를 재구성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반추해봐요, 다시. 그래서 환상을 추구하고 소망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서 초점적 대처는 이런 거예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정서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노력.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불쾌 감정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정서적 발산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불쾌한 감정, 야,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 하면서 호소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를 전환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지 재구성인데요. 이거는 갈등 상황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불쾌감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의 중요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불쾌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갈등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반추하는 건데요. 불쾌한 감정과 그 당시 상황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반추하는 거예요. 네,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근데 무시하는 태도로 보여줬었어. 그 행동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불쾌 감정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환상의 추구는 이런 거예요. 갈등이 잘 해결된 상황을 상상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대처 방법. 그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너무 평안하겠다 하면서 이성 친구를 갈구하는 사람은 실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가상의 이성 친구를 생각하며 즐겁게 지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대리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소망적인 사고는 이거예요. 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갈등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희망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뭐 정말 막 그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너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정말 자기가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소망적 사고를 갖고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갈등의 내면의 원인과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처 방식은 그 유형에 따라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크고 강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 교수님 마음이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그 어떠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빵 터졌을 때 굉장히 진짜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의 안정이 안 될 때, 그때 절대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깊은 내면의 갈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소망적 사고는 이 사람은 책을 보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하고서 프레임을 정하면 안 되고, 또 뭘 정하면 안 돼요? 고정관념을 정해버리면 안 된다. 대처 결정의 신중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신중하지 못한 충동적인 대처 행동이 결국은 뭘 초래해요? 아까 그 남성분 어떻게 됐어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됐어요.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나한테 사랑이 식어져서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그, 예, 계속적인 계속된 뭐예요? 독심술적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은 헤어져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충동성과 정서의 조급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충동적인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해소하려는 부정적인 조급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숙고적인 태도로 장기적인 그 목표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파멸적 충동에 대한 저항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사려 깊은 태도,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예상. 예를 들어서 이제 신중한 사람들은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러한 그 의지를 갖고 실천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굉장히 그 오래 그 실천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긴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나쁜 태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지 못해서 내 영혼까지 파멸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으려는 정황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사려가 깊어요. 늘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예상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깊고 넓고 차분히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려 깊음의 행동이 신중성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자신이 굉장히 사려 깊고 충동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숙고적인 태도로 장기 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통합적인 자세로, 그래,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하다는 그 정말 건강한 대인관계 관점을 갖고요.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화와 균형의 탁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중성을 가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예, 7주차 요약을 보면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는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차갑고 따뜻하고 냉정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신중하고 편안하다, 이런 인상을 그 내면적인 누독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신의 행동에 선택에 하는 인지 과정, 사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인동기나 대인신념, 대인기술은 특정한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임하기 전까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인 반면에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는 인간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이며 개인이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인 지각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의 그 인상을 형성하는 데서, 인상 형성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새, 말은 하진 않지만 비언어적인 행동과 같은 외부적인 단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인상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개인은 자신의 암묵적인, 말하진 않지만 이 사람 스스로 느끼는 암묵적인 성격 이론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인상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까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인사고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서 대인 지각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상위 수준의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심리 과정이기 때문에 대인 사고 과정은 의미 추론 과정, 그리고 의미 평가 과정, 대처 과정으로 구분하는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요. 의미 추론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는 그 심리적인 과정을 뜻하는데, B는 자신이나 타인이 나타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으로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외부적 귀인이나 안정적 불안적 귀인과 전반적인 특수적인 귀인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크게 원인 추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의미 추론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굉장히 왜곡되고 오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인지적인 오류는 흑백 논리적인 사고와,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고정관념을 깨버리라고 했어요. 과잉 일반화, 그리고 정신적 묘화, 의미 확대, 의미 축소, 개인화, 감정적 추리 등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의미평가 과정은 의미 추론 과정에서 파악된 의미와 긍정성과 부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의미평가 과정은 개인이 지닌 판단 기준과 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대인 감정이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대인 신념이 그 여러 가지 그 대인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대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정적인 대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대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대인 결정 과정은요. 대처. 그러니까 대인 지각을 해서 대인 사고를 하고 대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처 결정 과정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인 행동은 의미 추론과 의미 평가 과정이 더불어 대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조화 균형의 다양한 가치 통합을 통해서 그 상대와 나의 사려 깊은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충동성인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장기적인 수고적인 태도를 통해서 상대와 나와의 굉장히 그 건강한 대처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너무 진짜 다양한 사례를 조금,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근거한 사례를 조금 본인 사례를 좀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금 내볼까 해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기간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겠죠? 네, 편안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